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건 유방통, 그다음에 만져지는 멍울, 유두 분비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방통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기도 하고 유방통인 경우에는 나쁜 경우 그러니까 암일 가능이죠. 암일 가능성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 영상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영상학과 의사 지혜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쉽게 말하면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 그리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까지 통해서 유방에서 생긴 변화가 이게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병적인 건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구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부터 걱정이 태산이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사소한 증상들이죠. 조그마한 멍울 아니면은 한 방울의 유두 분비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몇 날 며칠 밤잠 못 주무시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는 단순히 병을 찾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 환자분들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것도 중요한 치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에서 온 환자, 유방암일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당연히 가능성은 있지만 양성 질환인 경우가 가장 많고요. 증상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건 유방통, 그다음에 만져지는 멍울, 유두 분비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방통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기도 하고 유방통인 경우에는 나쁜 경우 그러니까 암일 가능이죠. 암일 가능성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통증 자체가 암이랑 관련된 건 아닌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통증을 유발하는 부분과 또 암이 발견된 부분이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아파서 오시는 경우에 이분들이 이제 걱정이 돼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괜찮다."라고 검사 결과를 설명을 해 드리는데 어그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암은 대체적으로 조용히 생기지 그러니까 나쁜 놈은 조용히 생기지 막 요란하게 '나 생긴다.' 이러면서 생기는 암은 많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증상이 유방암일 확률이 높나요? 만져졌을 때, 몽울로 잡혔을 때 사실 걱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양성인 경우가 더 많고요. 특히 젊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섬유선종 아니면 엽상종양 아니면 수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류낭종 등도 있고 또 염증이 생겨서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양성 질환인 경우들이 훨씬 많고 생리 주기와 연관돼서 이 혹의 사이즈가 커져요, 작아져요, 아니면은 아파요, 이제 덜 아파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변화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 양성인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혹이랑 동반해서 예를 들어 피부의 변화라든지 피부가 두꺼워졌어요, 아니면 오렌지 껍데기처럼 변했어요, 아니면은 동반돼서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와요. 요런 것들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경우는 암인 경우들이 훨씬 많고요. 암은 훨씬 간단하고 이렇게 만졌을 때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고 딱 픽스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촉감으로는 구분할 수는 없고요. 동반된 증상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지도 중요합니다. 피부의 변화? 피부가 두꺼워졌어요. 피부 원래 말랑말랑해야 되고 얇아야 되는데 그 어떤 만져지는 부분을 감싸고 있는 피부가 두꺼워졌고 또 오렌지 껍데기처럼 변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안 좋을 가능성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뭔가 만져지면서 유두에서 또 피가 나와요. 분비물이 나와요. 또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 많고요.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긴 하지만 "만져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뭐 괜찮았을 수도 있지만 변해서 암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만져졌는데 이게 점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요."라고 하면 나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만져졌어요." 했는데 그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언제부터 만져졌고 이게 점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왜 그때 안 오고 지금 오셨냐."고 다시 반문을 하는데 옛날부터 만져지기도 했고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한 손으로 들 수 없는 혹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양손으로 이 혹을 이렇게 들고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처음에는 수박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길래 '아 너무 과장을 하신다. 이거는 아니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양손으로 이렇게 혹 하나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7년 전부터 만졌던 혹이라고 말씀하셨었고 이게 점점점 자라나는데 이제 무서우니까
그다음에 아프지 않으니까 불편하지 않으니까 지내셨다고 하셨어요.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하는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은 자궁질하다가 변화가 있으면은 오시라고 하는데 제일 많은 게 만져지는 거. 안에서 혹 같은 게 만져진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두를 짜 보라고 하는데 유두 분비물이 나오는데 분비물도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특히나 수유하고 다녀하신 분들은 몇 년까지 또 분비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이상한 건 아닌데 일단 분비물이 나오는데 한쪽에서, 그러니까 양쪽 가슴이 아니라 한쪽에서 나오고 또 저절로 나오고 분비물 색이 어둡고, 예를 들어 빨간색, 갈색, 검정색처럼 어둡고, 그리고 유두 끝에도 구멍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하나의 구멍에서만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거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유방암 환자 정말 폭증하고 있나요? 정말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전공의 때만 해도 굉장히 젊은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없었는데 점점 이게 서구화가 돼서도 물론 영향이 있겠고, 그다음에 검사의 정확도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들도 많아지긴 하겠지만 확실히 20대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30 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20 대는 정말 '우리가 건강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깨졌고요. 20 대도 그냥 정말 여타 여자들처럼 아주 면밀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근데 20 대에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 얘기를 연관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보다 초경 나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15 세라고 했는데 요새는 초경 나이가 많이 줄었고요. 초경 나이가 낮아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그런 기간이 많아졌다는 거고, 또 여성 호르몬이 가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산은 얘기하기에는 20 대는 좀 어린 것 같습니다. 유두에서 나오는 분비물, 암의 신호인가요? 웬만치 가능합니다. 분비물은 뭐냐면 유두 끝에 보면 한 20개 정도의 구멍이 나 있는데 그 안에 유관이라고 있거든요. 우유를 만들고 운반하는 관인데 그 안에 뭔가 물, 액체가 차 있다는 뜻이겠죠. 좋은 분비물은 뭐냐,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양쪽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팩터가 확실하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나 지금 임신했어." 아니면 "나 지금 수유 중이야." 라고 하면 나오는 게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 우리가 의심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좀 그래도 마음을 놓아도 괜찮냐면 양쪽에서 나오고, 동시에 양쪽에서 나오고, 또 유두 끝에 여러 개의 구멍이 있는데 다 나오고, 거기 그 유두 끝에 있는 구멍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분비물 색이 투명색, 흰색, 노란색 이렇게 밝은 색깔인 경우에는 좋은 분비물,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비물일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는 나쁜 분비물의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팩터가 없고 이 분비물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나 임신 가능성도 없고 수유는 너무 옛날에 끝났어, 이런 사람들. 이 유두 끝에 있는 여러 개의 구멍 중에 하나만 나오고 짜지 않았는데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속옷에 묻어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다음에 색이 또 중요합니다. 색이 빨강색, 갈색, 검정색처럼 어두운 색인 경우에는 분비물 속에 혈액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좋지 못한 분비물이라고 생각이 수유 중 듭니다. 멍울 혹은 피가 나는 건 괜찮은가요? 수유를 할 때, 임신 수유할 때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거든요. 그래서 피가 나오기도 하고 양쪽 가슴에서 피가 나오기도 하고 또 안 만져지던 게 만져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변화, 예를 들어서 만져줘요의 변화를 먼저 말씀드리면 수유 낭종, 유류 낭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다른 그냥 우유를 제때 짜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변화들, 그리고 염증도 그 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지면서 나 여기 가슴에 뭐가 만져져 혹은 여기가 너무 아파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괜찮은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괜찮은데 사실 항상 괜찮은 건 아니고요. 임신과 관련된 유방암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또 이렇게 확 큰 폭의 변화, 큰 폭의 여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그런 유방암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만져지고 또 사실 아프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또 갑자기 커지는 경우들도 있고, 임신과 관련된 유방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멍울들은, 모든 수유 중에 발생하는 멍울들이 다 괜찮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중에 가끔은 유방암일 수도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한국인 것 여성 같습니다. 유방 검진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치밀 유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치밀 유방은 단점이 있어요. 치밀 유방의 단점은 뭐냐? 일단 치밀 유방 자체가 유방암의 리스크 팩터 그러니까 위험 인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안에 혹이 있을 때 잘 안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밀 유방의 가슴을 유방 촬영을 해 보면 하얗게 보이는데 유방암도 하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혹이 유방 촬영에서 많이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초음파를 하셔야 되고 초음파는 이제 혹이라든지 아니면 또 유선의 변화를 보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인 경우에는 유방 촬영도 하셔야 되고 초음파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유방 촬영만 할래 혹은 유방 초음파만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두 검사는 서로 경쟁적인 검사가 아니라 유방 촬영에서는 석회화 그러니까 돌가루인데 그것도 이제 유방암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석회화를 보고 유방 초음파에서는 혹 뭐 아니면 유선의 변화 이런 것들을 또 면밀하게 관찰하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는 또 유방 초음파대로 하셔야 됩니다. 나이마다 다르고 가족력의 세기에 또 다르고 그리고 유방의 치밀도에 따라서도 또 유방 검사를 뭘로 해야 될지가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또 40대, 50대가 가장 많고요. 근데 서양에 비해서는 훨씬 어린 나이이긴 합니다. 서양은 60대, 70대가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 유방암 발생 나이가 40대, 5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40대, 50대 환자분들이 가장 유방암에 집에서 많이 걸리고 유방암 있습니다. 자가진단 방법이 있을까요? 자가검진이라고 하면 엄청 거창하게 들리는데 그냥 '내 몸을 잘 알자. 변화가 있을 때 금방 눈치채자.'라는 의미거든요. 자가검진 당연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멍울, 뭐 유두 분비물 같은 거를 찾아내기에는 자가검진 안 하면 사실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검진 꼭 하셔야 되고 자가검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워서 팔을 머리로 만세 하게 되면 가슴이 굉장히 평평해지거든요. 그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손가락 끝을 이렇게 꼭꼭꼭 눌러 보는 거예요. 꼭꼭꼭 눌러도 되고 뭐 슥슥슥 만져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빠뜨리지 않고 만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나 가슴에 혹이 있는데 나 자가검진을 아무리 해도 혹을 발견하지 못해. 잘 모르겠어. 이래서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고 안 만져줘도 그냥 만져보는 거예요. 안 만졌어도 가슴 한번 쓱쓱 만져보고 내 가슴이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는 말랑말랑하고 여기는 좀 딱딱하고 여기는 움푹 들어갔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변화가 있을 때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나 이게 원래 안 만져지던 데인데 혹이 만져지네. 아니면 여긴 원래 말랑말랑했는데 단단하네. 아니면 피부가 더 좀 두꺼워졌네. 이런 변화들을 미리미리 놓치지 않고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만져지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초음파의 장점이 뭐냐면 낭종 그러니까 물혹과 고형 종괴를 구분하는 데 아주 좋거든요. 물혹 안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만 차 있는 그런 혹이라고 하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암의 위험도도 없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추적하지 꼭 안 하셔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고형 종괴다라고 하면 일단 사라지지 않고요. 잘 사라지지 않고 못된 애들이 그 와중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만져졌다. 그럼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검사의 바탕으로 나 추적 관찰 얼마만큼 추적 관찰 6개월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해야지 하는 그 플랜을 가지고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만져졌을 때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검사를 했는데 초음파에서 만약에 이게 낭종이야. 그러면 낭종은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계속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지만 만약에 뭔가 만져져서 검사를 했는데 고형 종괴야 라고 하면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비단 혹의 사이즈, 모양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안에 혈관이 많은지 아니면 딱딱한지 등등 모든 걸 다 종합해서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변화가 없으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보는 건 아니고요. 보다가 보면 1년, 2년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안심하셔도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볼 때마다 뭔가 나쁘게 변해 있다라고 하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게 암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빨리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게 나쁜 애다. 그러니까 암이다라고 하면 초반에 발견되는 거랑 그다음에 나중에 진행이 된 후에 발견되는 거는 치료의 출발선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뭔가 만져졌다. 그럼 우선은 검사 한번 받으세요. 뭐 최소한의 사이즈는 당연히 있고요. 그래도 1mm 이상은 돼야 요새는 초음파의 그 레졸루션이 많이 좋아져서
1mm 이상은 돼야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환자들 중 거의 대부분은 다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센티미터 단위가 없고요. 대부분의 혹은 밀리미터 단위예요. 그만큼 작은 혹들을 많이 발견을 하고요. 초음파에서는 또한 그 혹뿐만이 아니라 혹 주변에 있는 다른 변화들을 같이 봅니다. 유선에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혹이 어디에 생겨 갖고 유관을 운반하는 관인데요. 유관을 막고 있는지 등등 생긴 위치, 그다음에 주변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해서 봅니다. 무증상으로 해서 발견되는 경우는 밀리미터 단위, 그러니까 5mm에서 뭐 8mm, 7mm 이 정도가 많고요. 그냥 "만져져서 왔어."라고 하면은 센티미터 단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센티 이상인 거죠. 정말 큰 분들은 근데 거의 없고요. 요새는 주변에 이제 병원 가기도 편하기도 하고 해서 큰 건 없는데 만져져서 왔다 그러면은 1 센티 내지 2 센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 센티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뭐 양성이라고 해도 괜찮고, 심지어 이게 악성이라고 해도 그 병변이 하나만.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은 뭐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꿀 수 없는 요인이 있고 내가 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요인인 게 두 가지인데요. 바꿀 수 없는 거는 뭐 유전자 변이, 브라카 유전자 변이, 뭐 나이, 아니면 인종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바꿀 수 있는 요인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절 가능한 요인은 뭐가 있냐면 비만, 음주, 그다음에 호르몬제 노출 얼마나 되어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얼마나 잘하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흡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폐경하고 나서 이제 살찌시는 분들, 비만으로 많이 이행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폐경 후에 살이 찌게 되면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와 가지고 가슴에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주거든요. 특히나 호르몬 양성 유방암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만이 되는 거, 그러니까 BMI 평균 이상으로 살이 찌는 거는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만은 확실히 연관성이 있고요. 비타민 D도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거랑 유방암이랑 상관관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가 알려져는 있는데 이게 확실히 어떤 요인 때문에 있는지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다고 해서 그러니까 비타민 D만 먹으면 유방암이 예방이 돼 이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서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피랑 우유, 뭐 홍삼, 석류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상반된 연구 결과들도 많거든요. 여기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하나만으로 유방암이 생긴다 이거는 당연히 아닌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상생활이 많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수면 패턴도 무너지고 뭐 폭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어질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요인,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방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유방암의 큰 원인이 되는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족력,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유방 환자가 있다. 그다음에 유방암 걸린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가족력이 좀 강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기가 많긴 하지만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굉장히 길다. 그러면은 유의하게 보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비만. 확실히 살찌는 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살찌는 거는 비만 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나기도 하고 이거에 가슴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가족력을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전자 변이.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 중에서 유전자적 변이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브라카도 1이 있고 2가 있거든요. 브라카 변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브라카 변이는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런 데에도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 가족들이 있다.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 가족이 나이가 어린데 유방암이 발생했다. 그럼 보통 유전자 검사를 하거든요. 유전자 검사에서 와일드 타입, 그러니까 괜찮은 걸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유전자 검사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변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가족력이 또 높아졌고, 그다음에 본인도 그럼 유전자 검사를 하셔야 되고, 또 유전자 검사가 만약에 나쁘게 나왔다, 그럼 그때부터 굉장히 타이트하게 검사를 잘 진행하셔야 됩니다.
유방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유방암은 뭐 한 가지 요인으로 생기는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생기는 거라서 예방을 '이거 하면 예방돼.' 이런 거는 당연히 없고요. 있었으면 제가 먼저 했을 것 같고요. 크게 생활 습관 그다음에 제대로 된 검진 그다음에 변화가 있을 때 미리 인지하고 그다음에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요 세 가지인데요. 생활 습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주하기 그다음에 살찌지 않는 거, 흡연하지 않기, 금연하기 뭐 규칙적인 운동하기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검진은 이제 나이에 맞은 그다음에 가족력에 맞게 그다음에 내 유방 상태에 맞게 검진을 제때제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가 검진을 하라라고 했는데 자가 검진 했을 때 조그마한 변화가 생겼을 때 이제 그 변화를 무시하지 않고 '나 변화가 생겼네.' 인지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하는 것 요게 사실 예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유방암이 안 걸린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방은 초기에 발견하자라는 거니까 초기에 발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꼭 지키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 저체중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저체중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과잉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잉 진료를 스스로 하고 있는데 거의 일 주일에 한 번씩 초음파 보고 그다음에 저도 콕이 많고 미세석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세석회와 추적 관찰 하고 있고 네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무섭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도 20대 때부터 혹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혹의 변화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꼭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진짜 너무 깨끗하신 분들도 많고 혹 엄청 많으신 분도 꽤 많고 그다음에 6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추적 관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6 개월에 한 번씩 계속 늘어서 오시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폐경을 하신 지 꽤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있던 혹들도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등등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저체중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식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조미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짠 거, 단 거를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제가 좋아해서 그렇게 먹는 거긴 합니다. 유방암 촬영술과 초음파는 어떻게 다른가요? 촬영술은 방사선을 쓰는 건데 가슴을 찌부한 상태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가슴당 2번 촬영을 하게 되는데 유방 촬영에서는 제일 먼저 뭘 보냐 이 사람이 치밀 유방인지 아닌지 그걸 먼저 보고 그다음에 사실 그거는 엄청 중요한 팩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촬영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 가슴 안에 석회가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석회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양성 석회가 있고 좋은 석회, 양성 석회가 있고 또 미세 석회가 있는데 그 너무 조그마한 석회라는 뜻인데 암이랑 관련 있는 석회는 이 두 번째 미세 석회입니다. 그래서 미세 석회를 발견하는데 유방 촬영술이 가장 좋고요. 근데 유방 촬영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치밀 유방이기 때문에 치밀 유방인 사람들이 혹이 있다. 그랬을 때 유방 촬영술을 하면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진짜 흰 눈밭에서 흰 색깔인 토끼를 흰 토끼를 찾는 거랑 똑같은데요. 흰 색깔 바탕에서 흰 색깔 혹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라는 걸 많이 하는데 초음파에서는 또 안타깝게 미세 석회화는 잘 안 보여요. 양성 석회화 중에서도 엄청 큰 석회는 잘 보이지만 미세 석회는 안 보이기 때문에 초음파는 혹을 본다로 생각하시면 좋고 유방 촬영은 석회화를 본다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치밀 유방이기 때문에 유방 촬영도 해야 되고 초음파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유방 촬영술이 되게 아프거든요. 이 찌부하는 검사인데 찌부를 많이 해요. 아주 가슴을 얇게 해야 방사선 쓰는 것도 적고 또 화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아파서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파도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석회로만 발견되는 암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유방 초기 하는 경우에는 석회로만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기 싫으면 유방 촬영술을 아파도 몇 초간은 참아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안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유방 초음파도 하셔야 됩니다. MRI나 CT로 확인하는 건 어떤가요? MRI는 물론 아주 예민한 검사이기는 한데 그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기본 검사로 하기에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주로 언제 많이 쓰냐면 수술하기 전에 병변의 범위를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또 쓰기도 하냐면 가족력이 너무
강한 사람.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유방암이에요. 혹은 내 딸이 유방암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방 촬영 초음파를 하지만 그분들은 MRI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변이긴 한데 브라카라는 변이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뭐 유명한 연예인이 가슴 절제술을 해서 유명해졌는데 여튼 이런 변이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유방암 혹은 난소암 같은 게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방 MRI를 기본 검사로 해서 추적 관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펫CT를 말씀하신 거죠. 펫CT 같은 경우에는 기본 검사를 아예 들어가지는 않고요. 유방암이 확진이 됐을 때 혹시 원발 전이가 있는지 같은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나사를 쪼이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큰 망치를 쓰지 않듯이 엄청 비싸고 엄청 좋은 검사라고 해서 이거를 자주 하는 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암에 있어서 가족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요? 가족력이 있다 없다보다 가족력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세냐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족력이 있는데 사촌이 가족력이 있다. 사촌이 유방암이다. 라고 하면 뭐 가족력이 있긴 있는 거죠. 피를 섞은 사람이니까. 촌수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가족력이 좀 낮은 거고요. 그다음에 내 엄마가 있어요. 라고 하면 가족력이 좀 높은 편에 속하겠죠. 근데 정말 센 가족력은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유방암일 때, 내 딸이 유방암일 때 그때는 가족력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고 또 더 자주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방암 검사에서 바이라즈라고 적혀 있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이게 어떨 것 같아?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럼 바이라즈 1. 검사를 했는데 이거 양성, 그러니까 괜찮은 거일 것 같아. 그럼 바이라즈 2. 검사했는데 아마 이거 양성일 거야. 라는 뜻은 바이라즈 3. 바이라즈 4는 이거 의심스러운데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바이라즈 5는 이거 확실히 유방암이야. 가 되는 거고 바이러스 6은 이미 그냥 유방암으로 확진이 된 그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이러스는 이렇게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유방암일 가능성이 얼만큼인지를 말하는 것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하자 플랜을 세우는 우리가 공동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1은 그냥 루틴 검사 2도 루틴 검사, 바이러스 3부터는 6개월 추적 관찰, 그 다음에 4부터는 조직 검사 가 되겠고요. 4, 5는 조직 검사, 그리고 6은 이미 조직 검사를 한 사람입니다. 4도 4A가 있고 4B가 있고 4C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암일 가능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건데 환자들이 느끼기에는 일단 4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주무시기 어렵죠. 이미 뭐 유서를 쓰고 오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바이러스 4A는 의심을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낮은 거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4C는 좀 높은 거기는 한데요. 거의 4C 정도 되면은 유방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4A다 그러면은 보다 정밀하게 한번 검사나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 조직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조직 검사는 초음파를 하면서 하는 조직 검사가 있고 유방 촬영을 하면서 하는 조직 검사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엔 초음파를 하면서 하는 조직 검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초음파에서 어떤 병변이 보였어요. 그럼 그 병변을 보면서 이 들어갈 길을 다 마취하고요. 부분 마취를 하고 그다음에 총 조직 검사라고 해서 그 건을 딱 여기다 가운데다가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조직을 조금 뜯어가지고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보통 한 병변당 4번 정도에서 6번 정도의 조직을 뜯어가지고 나오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현미경으로 확 관찰하는 거죠. 같은 병변을 제대로 조직 검사했으면 또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영상에서 이거 무조건 암일 것 같은데 조직 검사 결과가 암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디스콜던스라고 보거든요. 이미지와 패솔로지가 디스콜던스에 맞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바이옵시를 하기도 하고 예전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추적 관찰을 해서 이번에 왔어요. 근데 그 병변이 예전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에 달라졌어요. 사이즈가 커졌거나 아니면 모양이 삐쭉삐쭉해졌거나 그러니까 예전 모습을 많이 간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 좀 나쁘게 변했을 수도 있겠네 하면서 다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조직을 뜯었어요. 근데 이 병리도 슬라이드 그러니까 현미경을 보는 사람도 사람마다 또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은 모두가 다 그냥 똑같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애매하게 있네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요새는 또 굉장히 작은 병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A 병원에 조직 검사를 해서 슬라이드를 봤던 A 의사는 암이다라고 판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병리 입장에서 판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슬라이드를 똑같이 가지고 B라는 병원에 갔는데 B라는 병원의 B 의사는 내가 이거 현미경으로 봤는데 이거 암 아닐 것 같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병리학과도 그 스페셜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차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면 그 슬라이드나 또는 블록을 가지고 대학병원을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병리과에서 다시 한번 그 슬라이드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조직 검사 후 암이라면 최대한 빨리 수술 받아야 하나요? 조직 검사 때문에 암이 많이 퍼진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우선은 뭐 그럴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조직 검사 인시전 그 피부 절개하는 곳이랑 타겟까지 그렇게 길이가 멀지 않고요. 그리고 어차피 수술하실 때 같이 다 제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조직 검사를 하고 그 뭐 암이 퍼진다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조직 검사를 미루기보다는 초반에 암이 발견되는 게 가장 예후에 좋습니다. 유방암 치료라고 해서 딱 정형화된 건 없고요. 유방암도 종류들이 있거든요. A형이라고 하는데 종류들이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 그다음에 병기에 따라,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 아주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술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하고 항호르몬 치료, 항암 치료, 이렇게 4가지 치료를 어떤 사람은 하고 안 하고들이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병원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친구 2분이 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2분이 다 암이셨어요. 2분 근데 거의 기수가 비슷했어요. 1 기, 2기 뭐 요 정도로 비슷했는데, 한 분은 항암 치료를 하셨고 한 분은 또 항호르몬 치료를 하셨고 뭐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 이유는 친구 A는 허투 타입의 유방암이셔 가지고 타겟 치료를 하셨고, 그다음에 B라는 친구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으로 진단이 되어서 이분은 항호르몬 치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추적 관찰하면서 중간에 한번 같이 오셨었는데, "우리 여기서 진단이 같이 됐는데 치료법이 수술만 똑같고 다른 건 좀 달랐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은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치료들은 조금씩 변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수술이 이전에는 굉장히 표준화된 치료였는데 요새 수술 안 하고 항암 치료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항암하고 그냥 지켜보는 거죠. 수술 안 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양성인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허투 경우에는 표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3중 음성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에 더 큰 비중을 두기도 합니다. 여튼 중요한 건 A형. 이게 도대체 어떤 얼굴의 유방암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A형은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 양성, 그다음에 허투 양성, 그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야 3중 음성 요렇게 있습니다. 그건 A형은 말 그대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 유방암이냐, 유방암이 있고 그 종류가 뭐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병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발병한 나이, 그다음에 항암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견딜 수 있는지 등등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이 암은 생존율이 높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3중 음성이 가장 악명이 높기는 한데 요새는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재발은 크게 수술 자리 근처에서 생기는 국소 재발이 있고, 그다음에 림프절 전이, 그다음에 멀리 뼈, 뭐 간, 폐, 뇌 이런 데 전이되는 원격 전이가 있는데요. 각각 생기는 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르긴 하지만 재발이랑 관련 있는 요인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발병 나이, 그다음에 발병했을 때의 병기, 그다음에 어떻게 치료했는지, 그다음에 치료를 정말 다 끝냈는지, 예를 들어서 항호르몬 치료는 5년, 보통 5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끝냈는지 아니면 중간에 멈췄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재발의 요인이 되긴 합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만약 유방암이 있었다 그러면은 왼쪽에 발병할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생긴 게 똑같잖아요. 양쪽 가슴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생겼어. 그럼 여기도 원래 생길 수 있는 그런 가슴인 거죠. 근데 꼭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왼쪽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보다 한 번 아팠던 사람은 다른 쪽에 뭔가 또 아플 가능성이 월등히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추적 관찰은 그냥 평생 하라고 하거든요, 1 년에 한 번씩. 근데 그런 이유가 다 잘라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절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절제 하고 나면 사실 유방암 여기는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잘 거의 안 생길 텐데 다른 쪽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라고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치료 자체를 그냥 성실하게 하는 거죠.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단기간에 끝나지만 항호르몬 치료라든지 항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간이 오래기도 하고 또 환자가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하면은 중간에 끊어야 되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를 완수하는 거 그게 가장 첫 번째고 그다음에 치료를 했어. 그럼 나 수술했어. 그럼 끝. 이게 아니고 그 이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방암은 여러 요인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 자체를 이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좋은 예우를 본 적이 없어서 자연 치유는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연 치유도 있고 그다음에 종교에 기대서 하는 그 이제 고차원적인 치료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저는 제가 본 케이스 많지는 않겠지만 100%다 커졌고 안 좋아졌고 결국에 수술로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술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 너무 많이 전이가 돼서. 그래서 권장드리고 싶진 절대 않고 아주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안 와서 제가 직접 "오 진짜 다 나았네." 이런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 왜냐면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진짠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그럴 노력이면은 수술 그냥 몇 번 며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반대인데요. 지금 21 세기에 이제 정말 의학이 눈부신 발전을 했고 또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는 세대이신 만큼 너무 자연에 기대지 마시고 문명을 이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많이 생겼다 그러면 왼쪽에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하시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암이 없었던 가슴에 뭔가가 양성 종양 같은 게 있었다 혹은 석회가 있었다라고 하면 6 개월에 한 번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보통은 1 년에 한 번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력이 강하신 분들은 쪼끔 더 면밀하게 봐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MRI를 찍을 수도 있고 처음에 발견됐을 때 병기가 높았다라고 하면 PET-CT나 그다음 뼈 스캔 등을 같이 병행해서 확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유방 촬영 그다음에 유방 초음파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년에 한 번씩. 별거 없다고 하면요. 근데 있다. 가족력이 엄청 세다. 그러면은 MRI 뭐 아니면은 병기가 너무 높다. 이러면은 뼈 스캔이나 PET-CT 뭐 이런 거 같이 동반하기도 하고요. 림프는 배수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배수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유방 수술을 할 때 그러니까 가슴 수술을 할 때 유방암도 떼지만 여러 가지의 림프절을 떼요. 그러면은 배수구를 좀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팔이 그다음에 손이 이렇게 붓게 되는 건데 관리를 하는 거는 이제 얼마나 생기는지에 따라서 관리를 하시는 게 쪼끔씩 달라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반지가 껴요." 이 정도라고 하면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정말 코끼리 팔처럼 부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림프절을 많이 떼게 되면은 여기 림프절이 다 저류가 되면서 뚱뚱뚱뚱 붓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재활 치료, 유방암 후에 하는 재활 치료들이 있는데 그런 치료들을 병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일 속상해하는 게 뭐냐면 기억력 저하 그러니까 옛날처럼 치료 전에 내 펑션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속상함인데 또 그분들을 절망시키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야 너 치료 다 끝났는데 왜 아직도 펑션을 제대로 못해?"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속상해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멀티태스킹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는 그런 시선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되냐면 우선은 '내가 치료하기 전에 100% 상태로 돌아갈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되는데 이때 '내가 뇌를 써야 된다. 머리를 써야 된다.' 이럴 때는 정말 써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했다고 하면 이제는 '아 이거는 정말 머리를 써야 돼.'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사용을 하시고 그 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기억을 해야 돼.'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이용을 하세요. 핸드폰에 메모장에 저장을 해 놓든 아니면 AI에다가 말을 해 놓든 등등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기계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를 여러 가지 기계들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케모브레인이 왔을 때 어 규칙적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산책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가슴은 또 여자한테 여성성의 상징인데 가슴에 이제 수술 흉터도 있고 그다음에 유방이 좀 이제 찌그러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피로감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항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은 갑자기 갱년기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질도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감정의 기복도 막 생기고 이러니까 사실 이전이랑 똑같이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생활은 배우자랑 이제 여러 또 본인의 증상, 감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맞춰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의료진한테 주치의한테 얘기를 해서 "아 나 이 질 건조가 너무 심해서 힘들다." 이러면 "이거 좀 어떻게 해 주세요." 뭐 이런 컨설팅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고 치료하고 나서의 일상은 성생활의 일상은 이전과도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다시 맞춰 나가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 혹시 재발했을까 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나 한 번 아팠는데 두 번 아플까 봐. 그런 것들을 가장 두려워하시는데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당연히 아플 것이고 그다음에 불편할 거고 등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사소한 증상들이 생길 때마다 그분들은 많이 무서워합니다. 혹시나 또 생겼을까 봐. 근데 이런 증상들이 생겼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움보다는 정확한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공포보다 중요한 거는 확인하는 용기입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 드렸지만 내 몸이 분명히 어떤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걱정으로 인터넷 검색창 앞에서 너무 두려운 나날을 보내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